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2021년 원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한 올해 철학책을 기념하는 첫 번째 중천학당 대담입니다. 자, 오늘 대단히 유명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동양 철학자이시고 본래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시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맞죠? 네. 이사장으로 계신 최진석 교수님의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화면 속에 나올 텐데요. 지금 제목이 멋있죠. 탁월한 사유의 시선. 뭔가 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탁월한 눈을 갖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이 책을 소재로 해서 오늘 저자이신 최진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선생님 처음 뵌 지가 제가 장소까지 기억하는데, 아마 그게 동국대일 거예요. 예, 그 학술회의장에서. 네, 학술회의장에서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발표 끝나고, 논평 끝나고, 첫 번째 코멘트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좌중에 쩌렁쩌렁 울려서, 처음 뵙는 순간 각인이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벌써 20년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자, 일단, 이 방송 학당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김시천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엣지 있는 철학 연구자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중천 선생님은 제가 이 진공 선생님 모시고 문막 댁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 때 나는 좀 이렇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윗세대 철학자들의 어떤 교육 이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준 높은 담화들, 이런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다시 나서, 상당히 어떤 깊은 상념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지금 장소가 중천제, 중천 선생님을 기념하는 방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진공 선생님. 지도교수이시죠? 지도교수님은 아니시고, 그때 진공 선생님 장자 강의를 내가 들었죠. 근데 진공 선생님은 저한테 책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대만의 어떤 기업인이 청년 도교 연구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저한테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공 선생님의 사랑을 제가 좀 많이 받았죠. 이 진공 선생님이 사실은 7, 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에 속하는 이 도가 철학자이시기도 한 그렇고,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진공 선생님의 노장실론도 번역하고 네네, 그렇죠. 다, 저도 같은 전공자로서 다 예전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 열심히 읽었던 저자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한 말씀 드리면은, 진공 선생님, 내가 이제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로 비지팅 스칼라로 가기 전에, 진공 선생님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서울에 오셔가지고, 서강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셨어요. 서강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이 최진석이를 교수로 쓰면은 좋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 추천을 해주고 가셨어요. 말씀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총장님이 진공 선생님 말씀을 듣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저를 위해서 직접 와주셨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제가 진공 선생님 구두가 좀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두를 한 켤레 사드리려고 종로에 있는 금광제야를 이제 모시고 갔더니 진공 선생님이 절대 안 받겠다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진공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돈을 못 쓰게 하셨어요. 거기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당신 책을 다 사서 주셨어요. 그래서 구두를 못 사드리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래도 뭔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진공 선생님이 그러면은
주겸 치약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공 선생님한테 네. 그 주겸 치약을 하나 사드린 적이 있어요. 참 도가 철학자다우시네요. 그렇죠. 그분을 모시고 중천 선생님을 뵈러 왔으니까. 네네. 또, 이 진공 선생님께서 그 중천 선생님을 굉장히 친구로서도 좋아하시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우정,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좀 많은 걸 느꼈죠. 네. 사실, 이런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이 후딱 갈 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처음, 예. 여기서 이제, 원주에서 이 책 자체를 시민들이 직접 추천을 하고, 예. 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게. 그 원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새마을 새몸짓 사무국장이 네. 원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주에 내가 인연이 있습니다. 예. 네. 또 그런 인연이 있군요. 예. 사실 저는 지난번에 가서 뵀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소감을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이 나온 지 꽤 됐죠, 이미. 그렇죠. 몇 년 됐죠? 나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지금 4년 네. 정도 됐나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미 개정판인데. 그렇죠. 예. 아직 이제 끝나고 나서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저도 탁월한 사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그렇죠. 저자로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네. 사실 그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이 제목을 철학이라는 단어를 탁월한 사유의 시선으로 내가 풀어서 옮긴 거예요. 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선인데 그 시선이 감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선이다. 네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을 소재로 해서 그 저자이신 최진석 교수님을 모신 김에 원래는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지금 대략 16만 부? 뭐 더 나가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요즘에 철학책이 10만 부 이상 나가는 경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기록할 만한 책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요즘에 철학책이 2,000부, 3,000부 나가면 출판사에서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인데.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이 나오면은 한 100만 부는 팔릴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선생님께서 또 계속 또 요즘 책을 출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누적이 되면은 100만 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책이 또 100만 부 베스트셀러 나오면 어떡하죠? 자,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책도 좋은 책이지만 사실 최진석이라고 하는 인간 텍스트가 더 사실 재밌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책은 읽으시면 되고 또 읽으실 것이기 때문에 좀 맛배기식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질문을 통해서 여쭤서 말씀을 듣고 2부에서는 책으로만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좀 많이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이 책 목차가 좀 특이해요. 이 책이 보니까 건명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로 출간한 책인데 그렇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는 이게 미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미래라는 것이 사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레벨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하고 일본은 이 일을 해냈어요. 철학화, 과학화 이것을 국가 전체의 아젠다로 잡고 이것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식민지 상황이어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화, 과학화에 우리는 이 전체 역량을 집결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서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좀 건조하게 이야기하면은
철학화, 과학화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철학화, 과학화를 방향으로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그 미래라는 것은 시간이 열어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인재가 열어요. 이 세상의 일은 우연이 된 거는 자연현상,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자연현상에만 있고, 현실 세상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나라 일은 그래요. 나라 일은 모두 다 정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라 일은 수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미래는 인재만이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인재가 되든지 아니면은 인재를 기르든지. 그래서 저는 내가 인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내가 내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인재를 배양하는 일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건명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건명원에서는 주로 하는 교육이 철학, 과학 교육이었어요. 근데 내가 개설한 철학 강의의 큰 제목을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건 철학 수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탁월한 사유의 시선 수업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5회 강의를 묶어서 이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의 취지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그렇죠. 에서도 최고의 프로그램. 국가와 사회를 철학화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그분들이 인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책. 그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저도 이제 인재가 그렇죠. 이제 저는 인재가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인재가 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인재가 안 되거든요. 사랑도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이 욕망이 먼저 생겨야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다음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 하는 이 욕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욕망을 가진 다음에는 특별한 인재가 되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학습이 그 사람의 함량을 그렇게 키워주는 학습이 필요해요. 이게 스케일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게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추상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의 제일 고도의 단계에 있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칸트의 분류에 의하면은 철학보다 바로 아래 단계 추상화된 것이 이제 수학이죠. 이렇게 칸트 용어로 하면 수학은 이성 인식의 구성 체계라고 그러고 철학은 이성 인식의 개념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구성이라는 말은 구체성을 여전히 관계하고 있다. 구체성이. 근데 개념이라는 것은 구체성을 떠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철학은 더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건명원에서 그런 스케일이 큰 인재를 기르려면 우선 그 사람이 고도 가장 높은 단계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 철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철학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죠. 그 인재라고 하는 말을 그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다. 이거 참 멋진 말이네요. 근데 그 인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취직을 하려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취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을 영위해야 되니까 취직이라는 것도 굉장히 숭고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한테는 우리가 이 똑같이 인간을 이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평등이라고 보는 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차원에서 볼 때 평등이거든요. 평등이라는 말을 제일 확실하게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이 세상을 평등하게 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 삶을 영위하는 방법 가운데는 이 좌우로 퍼지는 방법도 있지만, 이 상하로 올라서려는, 높은 곳으로 상승하려는 이 시도나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재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높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려다봐야 된다. 다만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내려다보는 그런 고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그런 역사를 갖고 만들어진 책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최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학, 이게 이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인재가 가져야 될 소양 이런 의미인데, 사실 선생님 서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철학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아마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소피아, 필로소피아, 지혜를 살아가는 거 이렇게 들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철학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매우 고효율의 장치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공자든 뭐 이런 사람들의 좀 철학은 이런 쪽이 아닌가. 저는 보통 우리가 사실 철학 자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보통 학문을 실용 학문과 비실용 학문으로 나누잖아요. 이 분류 자체가 별 의미 없는 분류라고 봐요, 저는. 이 세계에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실용적이지 않은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거 단 하나도. 인간은 실용적이지 않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실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문을 분류할 때 원리와 방향성에 관한 학문은 구체적인 것에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용성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실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사회과학도 실용적이고 인문과학도 실용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회과학은 구체적인 사회적 작동 내용 안에서 이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문과학은 또 위에서 원리나 방향을 가지고 이 실용성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 실용성의 어떤 크기나 이 작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학문들 사이는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문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이 높낮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화학하고 물리학 사이에는 어느 게 높겠습니까? 물리학이 더 높거든요. 물리학과 수학 사이는 수학이 더 높아요. 수학과 철학 사이에서는 철학이 더 높아. 그 높낮이를 결정하는 원칙이 뭐냐면은 어느 것이 더 추상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추상되어 있느냐. 이 철학은 특징은 모든 학문들이 다 지식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철학은 뭐냐면 효율성이 가장 높은 장치다 이 말이에요. 왜? 가장 추상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도의 추상성을 발휘하려면은 그 고도의 추상성을 발휘하는 이 스케일,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학 자체가 그냥 이 세상과 관계없는, 세상과 한결 떨어져서 있는 어떤
이 어떤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 고효율, 고실용의 추상장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도가를 전공하셨는데 네. 육아적인 저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페셔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 동양 철학자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동양 철학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철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철학을 하는데 이 동양의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 동양의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내게 도가 철학이 됐든 육아 철학이 됐든 이것이 공통적인 것은 철학의 추상적인 높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높이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스위치를 꼭 누르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 네, 말이 많아요.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번 방송 오면서 크게 오늘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수학 얘기도 하시고 과학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거 반쯤 농담입니다. 예전에 고등과학원에 가서 이제 수학 물리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막 철학을 논의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학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학은 시입니다. 수학은 시. 네. 그 수학 철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철학은 그러니까 수학을 하시면서 수학적인 물음 자체가 사실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철학의 개념이 어떤 특정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죠. 사유하는 시선. 그게 그 인문학의 정점이고 철학이다. 그렇죠. 철학은 가장 추상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추상적인 것이 수학에서 기하학이거든요. 기하학은 기하학 점 우리가 찍죠. 근데 점은 이 세계에 실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찍는 순간 면적이 생기잖아요. 점은 없는 거예요. 점은 없는 거예요. 선도 이 세상에는 실제하지 않아. 온도 실제하지 않아. 어디에만 있냐면은 관념으로만 있어요. 근데 관념으로만 있는데 우리는 이 제스처나 어떤 그 형상화를 할 수 있어. 이걸 우리가 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철학은 어떤 것도 구성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철학에 나오는 자유, 그 다음에 substance. 이거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구성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추상이에요. 완전 추상. 그러니까 철학은 완전 추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컨텐츠를 가질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났어요. 그래서 철학은 이 추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활동으로만 존재해. 그러니까 내 관점에 의하면은 플라톤의 국가론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들도 이름이 다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mathematics, statistics, economics 다 명사예요. 그런데 철학만 동명사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컨텐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작만 말하는 거예요. 활동. 당신이 어느 높이에서 어떤 동작을 하느냐. 이것이 철학이지. 당신이 어떤 내용을 이 세상에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제가 대학 입학하고 1학년 때,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철학은 철학학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철학학이라고 하는 거 하기가 참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철학과 나왔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써먹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실감한 적이 있어요. 사실, 독일 철학자들의 책
한 페이지 읽으려면 어떤 때는 뭐 며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저는 포기했어요. 네, 그런 문장들이 많은데, 한번 제가 이제 좀, 콘텐츠를 다루는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만큼의 서류를 3일 만에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그 속에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니까,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A4지 10장 안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이게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주는 위대한 역할이고 통찰이다. 바라보고 거기다가 바라본 거기다가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그 시선에 나를 맡기는 거. 이것이 나는 철학적 삶의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앞세기, 20세기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보다 당연히 먼저 한 발 앞서 나간 경우가 있죠. 일본이나 중국. 그 나라들은 이른바 철학화, 과학화,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우리에게는 좀 아쉽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제1강 부분에서, 2강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다루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20세기의 경험을 자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더 밀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밀고 나가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삶의 전략 가운데 가장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 지식이거든요. 이게 지식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높이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결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 수입국이죠.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생산국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물건들이 전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식 생산국이 아니다 말은 우리가 물건 최초 생산자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중국과 일본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해낸다면은, 지식 생산자의 태도를 빨리 배워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식 생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발견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덤비는 거. 이 일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불편함이나 이 문제를 발견하는 혹은 느끼는 이게 인간으로서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행위예요, 이게. 사람들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지를 못해. 근데 이런 일들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불편함을 느끼고 누가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덤비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 이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의 세상과 꿈이 없는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불편한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삶의 고도화를 이루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포부를 가져야 된다. 포부를 가져야 된다. 이 포부가 야망, 포부, 꿈, 비전 이것이 있으면은 세상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야성이 작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식도 생산되고 물건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왜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네. 스티브 잡스. 네. 그렇죠. 예, 스티브 잡스, 그렇죠.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저는 스티브 잡스는 거의 철학자죠. 철학자.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하는 고도 행위 중에 이 두 가지가 특징으로 보여요. 하나는 고도의 추상화. 그 다음에 메타포, 은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 추상화는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은 고도의 은유 능력은 행사했거든요. 그 은유 능력이 뭐냐면은 이질적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은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질적 mp3하고 전화기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해내는 일을 보면은 인간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 은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철학적인 삶을 산 것이죠.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포드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바람에 일본의 전자산업이 상당히 진짜 저는 그 어마어마했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진짜 10년 만에 훅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충격을 먹거든요. 그렇죠. 그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럼요.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제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거죠. 아마 20세기, 21세기 들어서서 순식간에 세계인의 삶을 그냥 바꿔놓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스티브 잡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인종을 만들어냈어요. 뭐냐면은 인간이 이 PC에 익숙한 인간하고 랩탑에 익숙한 인간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인간은 사실은 다른 인종이에요.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은 개인의 자부심 이것을 훨씬 더 키워준 거죠. 이 손바닥 안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개인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야망, 인재가 되고자 하는 야망, 미래를 열고자 하는 야망. 제가 희한하게도 기업인과 관련된 전기를 읽는다 별로 잘 안 하는데 스티브 잡스에 관한 전기는 2권을 읽었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 왜 꽂혔는지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 워후니악이 사실은 이제 컴퓨터의 초기 형태를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뭐 기판 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보더니 이거 물건 되겠는데 해가지고 애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도 있지만 야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른 거구나. 그런 부분하고도 통하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스티브 잡스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분명히 뭔가 남들이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어떤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의미로서의 철학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면서 하지만 또 이 탁월한 사유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또 같기도 하고. 저는 좀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 안에서는 철학적인 사유 능력이나 삶의 태도들을 이제 훈련하잖아요. 훈련할 때는 먼저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을 배우는 것이 효과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라톤도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배우고 공자도 배우고 노자도 배우는 건데, 물론 이제 배우면서 플라톤이 무엇을 했는지는 아는데, 또 플라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스스로 각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플라톤을 가르치고 아리스토텔을 가르치고, 이것이 이 철학적으로 산 사람들이 남긴 결과다.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배우는 사람들은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배우면서 나의 국가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어떤 그 각성? 이것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각성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한 개인에게 큰 야망을 부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사실 제가 어제도 새벽 4시, 그저께도 새벽 5시에 잤거든요. 뭐 2-3시간씩밖에 못 잤는데, 논문 쓰느라고. 논문 쓰느라고. 네. 근데 그 논문의 대상이 사실 누구였냐면, 공자가 아니라 아내였어요. 아내. 네. 논어하고 장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래서 좀 철학사를 다시금 읽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제가 왜 아내에 꽂혔냐면, 이게 논어에서는 아내를 자꾸 안 보이게 만들려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도가라고 평가되는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아내를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잖아요. 심지어 공자가 나는 너를 따를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게 눈에 들어왔냐면,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즉 그의 질문과 물음을 나의 삶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장에서 아까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제가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독립이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사실은 연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바로 그게 창의성이다. 근데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 문장이 꽂혔어요. 요거는 진짜 모든 이론들, 이게 뭐 과학이든 뭐든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공부할 때 이거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 접촉하려는 여행을 할 때 갖고 다니는 노비이지 이 이론이 주인이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내가 그렇게 좋은 문장을 썼는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이론은 그 이론에 머무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 다음을 꿈꿔야 되거든요. 다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회사 이름 가운데 다음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은 바람일다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건너가기. 저리 건너가는 거. 이게 이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근데 건너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인간이고, 건너가고 싶은 욕망을 잃어버렸으면 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론도 그 이론을 그 이론대로 수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금의 나를 더 나은 나로 옮겨질 수 있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전, 이번에 나홀로 읽는 도덕경 이번에 냈는데, 거기 서문에서 내가 이렇게 썼거든요. 경전은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전은 철저히 소비해야 된다. 소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숭배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태도는 없는 것 같다. 왜냐면은 경전은 소비하고 소모하고 낭비해가지고 내가 그 소모와 소비와 낭비를 지나서 다음으로 건너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머리에 이고 숭배만 해가지고 나는 멈춰 있고 정지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도가 철학자가 맞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할 때가 됐긴 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게 이 책이 네. 결국은 던지는 중요한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다면 결국은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물음을 던지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될래 말래, 예. 건너가는 사람이 될래 말래, 예. 사실은 같은 그렇죠. 질문인 것 같은데 왜 그런 물음을 던지셨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왜 그런 물음을 던졌냐면은 건너갈래 안 갈래, 선진국으로 갈래 안 갈래,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것을 수행해내지 못하면은 우리한테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 책을 개정판을 냈거든요. 네. 개정판을 낸 거는 뭐냐면은 어투가 너무 대화체에서 권위가 없어 보인다고 그냥 하다체로 이렇게 좀 딱딱하게 책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는 개정판 서문을 넣기 위해서예요. 나는 이 책 개정판을 낸 가장 큰 목적이 개정판 서문을 포함시키고 싶어서. 근데 그 개정판 서문에 포함시키는데 개정판 서문 마지막에 내가 이 문장을 넣고 싶었어요. 이 문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온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인데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게 이제 개정판을 낸 이유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이 책을 쓰고 또 인재가 되기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함께 그 철학을 공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건너가기 위한 그렇죠. 거네요. 건너가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게 처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그 표현을 바꾸면 미래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권위의 시선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미래를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자. 미래를 기다려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 미래를 건설하고 열고 구축하는 자가 되자. 제 뜻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인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네요. 되게 좀 그럴듯한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자, 이 책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청자분들께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유용하게 실제로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넓힐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통해서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주 초보적인 맛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요 정도까지 이제 일부에서는 소개를 하고 수많은 시청자분들 이 프로그램만 시청하지 마시고 직접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이 문장을 읽고 씨름하면서 스스로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